찰스 디킨스 두 도시 이야기 2부 금실 1장 5년 후 템플바 옆에 있는 텔슨 은행 건물은 1780년 당시에도 이미 구식이었다. 아주 좁고 지나치게 어둡고 흉측하고 불편했다. 좁고 어둡고 흉측하고 불편한 게 도덕적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직원들의 사고방식은 그보다 더 구식이었다. 심지어 그들은 이런 특징을 자랑스러워했고 오히려 불만이 적으면 그만큼 존경을 덜 받을 거라는 강한 확신에 불타올랐다. 이런 소극적인 확신에서 더 나아가 편리하게 업무를 보는 다른 은행을 공격하는 적극적인 무기가 되고는 했다. 텔슨 은행은 팔을 편히 놀릴 만한 공간도 환한 불빛도 화려한 장식도 필요 없었다. 녹스 회사나 스눅스 형제 상회 같으면 몰라도 텔슨 은행은 감사하게도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동업자들은 자기 아들 중 누구든 텔슨 은행을 개축하겠다는 의견을 제기하면 상속권을 박탈해버릴 기세였다. 이런 점에서 은행은 국가와 아주 비슷했다. 영국에서는 오랫동안 반대가 극심해서 오히려 더욱 존중받아온 법률이나 관습을 개선하자고 제안하는 아들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렇다 보니 텔슨 은행은 의기양양하게 불편함의 극치를 자랑하게 되었다. 목구멍에서 조그맣게 흘러나오는 듯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어리석을 정도로 고집센 문을 겨우 열어 텔슨 은행을 2계단만 걸어내려가면 조그만 창구가 2개뿐인 비참할 정도로 작은 방에 들어왔음을 온몸으로 실감하게 된다. 그곳에서 가장 늙은 직원은 바람이라도 휘몰아친 듯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세고 다른 직원들은 더럽기 짝이 없는 유리창 옆에서 서명을 확인한다. 이 유리창은 플리트 거리에서 불어오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데다 철창의 어두운 색깔과 템플바의 짙은 그림자 때문에 언제나 어두컴컴했다. 만약 당신이 반드시 은행장을 만나야 하는 업무로 찾아왔다면 뒤편에 있는 유치장 같은 곳으로 안내받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은행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나타날 때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을 반추하며 울적한 석양 속에서도 눈도 한번 깜빡하지 못하고 앉아있게 된다. 당신의 돈은 벌레 먹은 낡은 나무 서랍 속으로 들어가거나 나오고 그들이 서랍을 열고 닫을 때면 먼지가 코로 날아들어 목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빠르게 너덜너덜해지고 있는지 당신의 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당신의 은제품도 이런 쓰레기 틈에서 악마와 교류하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광택이 사라졌다. 당신의 증서도 부엌과 식기장을 개조해서 만든 임시 귀중품실에 보관되면 양피지의 지방이 증발되어 은행 대기에 섞여들 것이다. 당신의 집안과 관련된 서류가 든 가벼운 상자는 층계를 올라가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커다란 식탁이 놓인 바르메사이드 만찬장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심지어 1780년에도 옛 애인이 보낸 첫 연애 편지나 어린 자녀에게서 받은 편지는 템플바 꼭대기에 매달아 놓은 잘림머리들이 유리창 너머에서 던지는 공포스러운 추파에서 해방되었다. 머리를 잘라 전시하는 행위는 아비시니아 아니면 아샨티에서나 볼 수 있는 비정한 야만성과 흉포함의 증거였다. 사실 당시에는 처형이 모든 직종이나 분야에서 유행했고 텔슨 은행에서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죽음은 만물에 대한 자연요법인데 법률 문제에서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따라서 위조화폐범도 사형,
위조 지폐를 사용하는 자도 사형, 편지를 불법으로 개봉해도 사형, 40실링 6펜스를 훔쳐도 사형에 처해졌다. 텔슨 은행 정문에 메어둔 말을 훔쳐서 달아난 마부도 사형, 실링 은화 위조자도 사형, 범죄에 사용된 돈의 4분의 3을 유용한 사람도 사형감이었다. 이 방법은 새로운 범죄를 예방하는 데 별 도움은 되지 못했지만 개별 사건의 문제를 없애주었고 사후에 처리해야 할 어떤 문제도 남지 않게 해주었다. 따라서 그 시대의 더 큰 기업체나 동시대인들처럼 텔슨 은행도 많은 생명을 빼앗았다. 만약 시체를 개인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템플바 위에 모두 매달아 놓으면 은행 1층으로 들어오는 빛이 상당히 많이 차단되었을 것이다. 나이 많은 은행원들은 텔슨 은행의 회갈색 선반과 서류함 사이에 파묻혀서 진지하게 업무를 보았다. 텔슨 은행 런던 지점에 젊은이가 한 명 입사하면 늙어 꼬부라질 때까지 은행 어딘가에 숨어 보이지 않았다. 그야말로 온몸에서 텔슨 냄새가 나고 푸른 곰팡이가 생길 때까지 치즈처럼 어두운 곳에 갇혀 지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욕이나 할 수 있도록 커다란 장부를 들여다보거나 반바지와 각반 차림으로 그 건물의 중량을 모두 실은 양 돌아다니는 모습만 보여주게 허용되었다. 텔슨 은행 밖에는 호출이 없는 한 절대 은행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벽부가 있었다. 가끔 짐꾼과 심부름꾼 노릇도 하는 사람으로 은행의 살아있는 상징과도 같았다. 그는 심부름 갈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 업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지 않았고 행여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면 아들을 대신 앉혀놓았다. 아버지의 판박이인 징글징글한 12살짜리 말썽꾸러기였다. 텔슨 은행이 이 자벽부를 어마어마하게 대우해 준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알았다. 은행은 언제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관대했고 세월과 세태는 이런 사람에게 번듯한 지위를 마련해 주었다. 그의 성은 크런처였는데 동부교구의 하운즈디치 교회에서 대리인을 세우고 어둠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함으로써 젤이라는 이름을 추가로 얻을 수 있었다. 무대는 화이트 프라이어스의 행잉 소드 골목에 있는 크런처의 집. 때는 AD 1780년 어느 바람 부는 3월 아침 7시 반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크런처의 아파트는 썩 좋은 동네에 있지 않았고 손바닥만한 유리창이 달린 벽장까지 방으로 쳐야 전부 2개였다. 하지만 방은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바람 부는 3월 아침, 그가 누워있는 방은 일찌감치 말끔히 청소된 상태였다. 게다가 나무를 잘라 만든 식탁에는 깨끗하고 하얀 식탁보가 드리워져 있었으며 아침 식사를 위한 접시와 찻잔이 놓여 있었다. 크런처는 집에서 쉬고 있는 할리 퀸처럼 조각보 이불 아래 누워 있었다. 처음에는 골아떨어졌으나 시간이 지나자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이리저리 뒤척이다 마침내 이불을 갈기갈기 찢을 것 같은 삐죽삐죽한 머리를 하고 이불 밖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그 틈을 타서 골란 목소리로 외쳤다. 또 그놈의 짓거리야. 누구 망하는 꼴 보려고 그래? 깔끔하고 부지런해 보이는 여인이 구석에 무릎을 꿇고 있다가 남편이 자신에게 말하는 게 겁이 난 듯 당황해서 재빨리 일어섰다. 뭐 하는 거야? 그는 침대 밖에서 장화를 찾으며 말했다. 누구 망하는 꼴 보려고 작정했어? 아내에게 이렇게 2번째 인사를 한 다음에 신발 한 짝을 던졌다. 흙이 잔뜩 묻은 그 장화는 크런처 씨의 생계와 관련된 묘한 상황을 귀띔해주고 있었다. 그는 은행 업무를 마치고 깨끗한 신발로 귀가했지만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찾는 신발은
진흙이 묻은 장화였다. 표적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크런처 씨가 어조를 바꿔서 말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남편 신세를 망칠 셈이야? 기도를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기도를 했다고? 대단한 여자군.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나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린 거야? 당신에게 해로운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퍽도. 설령 그랬다 해도 내가 속을 줄 알아? 아들아, 네 엄마는 대단한 여자다. 아빠가 흥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구나. 너는 정말 헌신적인 엄마를 두었어. 정말 독실한 엄마를 두었어.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입에 버터와 빵이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구만. 이 말을 악의적으로 받아들인 아들 크런처는 제 엄마를 획 돌아보며 제 밥을 빼앗는 기도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건방진 여편네. 그래, 당신 기도가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지. 크런처는 자기도 모르게 오락가락하는 소리를 일관성 없이 내뱉었다. 도대체 당신 기도가 얼마짜리인데? 제리, 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꼭 그만큼의 값어치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대단한 값어치가 있는 것도 아니구만. 그렇든 말든 다시는 그놈의 기도 좀 하지 말라고. 난 그걸 감당할 형편도 안 돼. 당신이 몰래 숨어서 하는 그 짓거리 때문에 재수 없어지기도 싫고, 당신이 꼭 쪼그려 앉아야겠다면, 남편과 자식을 위해 빌어야겠다면 피해주지 말고 하란 말이야. 내게 신통력 있는 마누라가 있다면 지난주에 돈 좀 만졌을 거야. 헌데 신의 도움은커녕 재수의 옴이 붙어서 허탕만 쳤잖아. 누구 망하는 꼴 보려고 그래? 그 사이에 옷을 다 입은 크런처 씨가 말했다. 이번 주에는 신앙시민이 뭐니 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서 정직한 장사꾼에게 최악의 부름만 덮치지 않는다면. 아들아, 옷 입어라. 그리고 아빠가 신발 닦는 동안 네 엄마 감시 좀 하고 있으렴. 만약 엄마가 또 꿇어앉으려고 하면 아빠를 불러. 당신 똑똑히 들어둬. 그는 이쯤에서 아내에게 다시 한번 일렀다. 난 절대 이런 식으로 당하지 않아. 난 집마차처럼 흔들거리고 아편 먹은 것처럼 어지럽고 팽팽한 줄처럼 긴장해서 산다고. 아마 아프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야. 그게 나야.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남편이라고. 하지만 내 수중에는 돈 한 푼 없어. 그런데도 당신이란 여잔 밤낮으로 내가 돈을 벌지 못하게 해달라고 빌지. 나도 참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 당신도 입이 있으면 뭐라고 말 좀 해봐. 게다가 크런처 씨는 오호, 그래. 당신은 신앙심도 깊지. 당신은 절대 남편이나 자식한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아. 그렇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런 말을 중얼거리더니 분노의 맷돌을 빙빙 돌려 또 다른 빈정거리는 말을 내뱉은 뒤 손수 신발을 닦고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그러는 사이에 그보다 머리카락이 조금 덜 삐죽삐죽하고 미간이 좁은 아들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어머니를 감시했다. 침실에서 옷을 입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 불쌍한 어머니를 소스라쳐 놀라게도 하고, 엄마, 지금 기도하려고 하지? 아빠, 엄마 봐요. 라고 거짓말을 한 뒤 짓궂게 웃으며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아침을 먹을 때도 크런처 씨의 기분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아내가 감사 기도를 올릴 때 화가 치밀었다. 아이고 이 여편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또 그놈의 기도야? 그의 아내는 그저 축복을 내려달라고 빌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만 좀 하라고. 크런처 씨는 혹시 아내의 기도가 효험이 있어서 빵 한 덩이라도 사라지지나 않을까 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난 이놈의 집구석에서 복받을 생각 없어.
식탁에서 내 음식을 가져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으란 말이야. 유쾌한 기분만 남기고 모든 것을 앗아간 밤샘 파티라도 즐긴 듯 눈이 심하게 충혈되고 퀭한 제리 크런처는 동물원에 4발 달린 동물처럼 음식을 먹기보다 음식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며 걱정에 잠겼다. 9시가 가까워지자 그는 주름진 옷을 펴고 그날의 일과를 위해 존경받는 직장인처럼 꾸몄다. 스스로 정직한 장사꾼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지만 그것을 직업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 그가 가진 거라고는 부러진 의자를 잘라서 만든 나무 걸상뿐이었다. 어린 제리는 매일 아침 그 걸상을 들고 아빠와 함께 템플바 근처 은행까지 걸어가서 은행 창문 밑에 내려놓았다. 그러면 지나가는 마차가 흘린 한 줌의 지푸라기로 자벽부에 발이 젖거나 어는 것을 막고 걸상을 고정해 그날의 근무를 위한 진지를 구축했다. 늘 그 자리에 앉아있는 크런처 씨는 플리트 거리와 템플바 근방에서 그 험악한 인상으로 템플바만큼이나 널리 알려져 있었다. 제리는 텔슨 은행에 출근하는 나이 많은 직원들을 향해 삼각 모자에 살짝 손을 갖다 대며 인사하기에 가장 적당한 8시 45분 이전에 진지를 구축하고 바람 부는 3월 아침에 아들 제리와 함께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그때쯤은 아들 제리가 템플바를 쏘다니며 그곳을 지나는 저보다 작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장난에 빠져 있을 시간이 아니었다. 서로 무척이나 닮은 아버지와 아들은 미간의 거리만큼이나 가깝게 머리를 맞대고 앉아 플리트 거리를 오가는 아침 마차를 말없이 구경했는데 그 모습이 한 쌍의 원숭이 같았다. 어쩌다 어른 제리가 지푸라기를 물어뜯다 뱉고 그 사이에 어린 제리가 반짝이는 눈으로 플리트 거리는 물론이고 제 아버지를 연신 살필 때면 영락없는 원숭이 부자의 모습이었다. 텔슨 은행 안에서 일하는 심부름꾼 한 명이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소리쳤다. 여보게, 짐꾼을 부르시네. 와, 아버지, 일찍부터 일이 시작되네. 아버지를 얼른 들여보낸 어린 제리는 걸상에 혼자 걸터앉아 부전자전 아니랄까봐 아버지가 씹다만 지푸라기를 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맨날 녹이야. 아버지 손가락에는 맨날 녹이 묻어 있다니까. 어린 제리가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어디에서 그런 녹을 묻혀올까? 녹이 묻을 데가 없는데. (2장) 구경거리. 자네 올드베일리 잘 알지? 안 그런가? 은행에서 가장 나이든 직원이 심부름꾼 제리에게 물었다. 그럼요, 나리. 제리가 무슨 일이든 기꺼이 하겠다는 태도로 대답했다. 베일리라면 제가 잘 알죠. 그럴 줄 알았네. 그럼 로리 씨도 잘 알겠군. 아, 그럼요. 베일리보다 로리 씨를 더 잘 알지요. 훨씬. 제리는 문제의 그곳에 마지못해 불려나온 증인처럼 말했다. 정직한 장사꾼으로서 평소 베일리에 대해 잘 알고 싶지는 않지만요. 좋아. 증인이 입장하는 문으로 가서 문지기한테 이 쪽지를 로리 씨에게 전달하러 왔다고 하게. 그러면 자네를 들여보내줄 거야. 재판정 안으로요, 나리? 그래, 재판정 안으로. 크런처 씨의 미간이 차츰 좁아지자 마치 두 눈이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였다. 야, 네 생각엔 왜 이런 걸 시키는 것 같으냐? 재판정에서 기다려야 합니까요, 나리? 두 눈의 의논 끝에 그가 물었다. 이제부터 말해주겠네. 문지기가 그 쪽지를 로리 씨에게 전달하면 손짓을 하든 뭐를 하든 로리 씨의 관심을 끌어 자네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그 다음에는 로리 씨가 따로 말할 때까지 거기에 서 있기만 하면 되네.
그게 전부입니까, 나리? 그게 전부네. 로리 씨가 심부름꾼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 쪽지에는 자네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적혀 있네. 늙은 행원이 찬찬히 종이 쪽지를 접은 뒤 수취인의 이름을 적는 동안 크런처 씨는 잉크를 빨아들이는 앞지처럼 상대방을 조용히 뜯어본 다음 말했다. 오늘 아침에 위조범 재판이 열립니까요? 반역죄라네. 능지 처참감이군. 제리가 중얼거렸다. 아이고 잔인해라. 그게 법이니까. 늙은 행원은 놀란 얼굴로 돌아보며 말했다. 법은 법이니까. 사람 몸에 말뚝을 박다니 너무 잔인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잔인하지만 몸에 말뚝을 박는 건 더 잔인해요, 나리. 쓸데없는 소리. 늙은 행원이 말했다. 법에 대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법이야 어떻든 자네 가슴과 목소리에나 신경 쓰게. 내 조언이네. 이런 축축한 날씨도 제 가슴과 목에 영향을 주지요, 나리. 제리가 말했다. 먹고 살려면 축축한 날씨에도 밖에 나가야 하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늙은 행원이 말했다. 사람마다 먹고 사는 방법이 가지각색이지. 누구는 축축한 날에 일해야 하고 누구는 마른 날에 일해야 하고. 자, 여기 편지 있네. 어서 가보게. 편지를 받아든 제리는 겉으로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만 속으로는 당신도 비열하고 말라빠진 늙은이로군 이라고 중얼거린 다음 가는 길에 아들에게 자신의 행선지를 알려주었다. 당시에는 타이번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었기에 뉴게이트 바깥거리가 아직 악명을 얻기 전이었다. 하지만 감옥은 방탕하고 온갖 악행을 일삼던 자들이 처형되던 악의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질병이 퍼져나가는 곳이었다. 그 질병은 죄수에 의해 재판정으로 옮아가고 가끔 피고인석에서 수석 재판관을 급습해 판사석에서 끌어내리기도 했다. 심지어 검은 모자를 쓴 판사가 죄수의 운명뿐 아니라 자신의 운명도 선고하여 죄수 앞에서 죽은 일도 있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올드 베일리는 죽음의 여인숙으로도 유명했다. 헬쑥한 여행자들은 끊임없이 그곳에 찾아와 마차나 수레를 타고 저 세상으로 가는 험난한 여행길에 올랐다. 2마일 반 정도 한 길 내지 좁은 길을 가면서 간혹 선량한 시민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 자고로 무엇이든 처음에는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도 강력하고 바람직한 법. 올드 베일리는 정도를 예측할 수 없는 형틀이라는 지혜로우면서도 유서 깊은 형벌 방법으로 유명했다. 역시 오래 애용되어 온 태형 기둥은 매질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냉담하고 잔혹하게 만들어 주었다. 또 하나, 조상의 지혜가 엿보이는 피 묻은 돈은 거래가 확대되면서 하늘 아래 저질러진 경제사범 중에 가장 조직적이면서도 놀라운 범죄를 낳았다. 당시 올드 베일리는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정당하다라는 수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널널하다고 할 만큼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경구는 자칫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모두 나쁘다라고 잘못 해석될 소지가 다분했다. 조용히 요리조리 빠져나가는데 이골란 사람답게 오싹한 광경을 마주쳐가며 더러운 군중을 뚫고 가던 심부름꾼은 드디어 찾던 문에 이르러 조그만 문구멍으로 편지를 건넸다. 당시에는 베들럼에서 연극을 보려면 돈을 내야 하듯이 올드베일리에서 펼쳐지는 연극을 보려고 입장료를 냈다. 물론 전자의 입장료가 훨씬 비쌌다. 따라서 올드베일리의 문이란 문은 언제나 수비가 철통 같았지만 죄수가 들어가는 문만은 예외였다. 그곳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다. 약간의 실랑이와 반발 끝에 문지기는 마지못해 문을 약간 열어 제리 크런처가 법정으로 들어가게 해주었다. 지금 뭐 합니까? 그가 옆에 있는 남자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소. 그럼 뭘 할 예정이죠? 반역죄 사건. 등지 처참감이군요. 그렇죠? 암. 사내는 흥미진진한 듯 맞장구를 쳤다. 반쯤 죽어서 형틀에 갇혀 끌려 나오지. 그런 다음 형틀에서 끌어내려서 죄수 눈앞에서 그자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불태우지. 그 다음엔 머리를 으깨고 사지를 자르고 그게 형벌이라오. 유죄라면 그렇다는 말이죠. 제리가 단서를 붙이며 말했다. 그야 유죄라는 게 밝혀지겠지. 다른 사람이 말했다. 대기 겁낼 것 없잖소. 이쯤에서 크런처 씨의 관심은 문지기에게 향했다. 문지기가 쪽지를 쥐고 로리 씨에게 가는 것을 본 것이다. 로리 씨는 가발을 쓴 신사들과 함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가발 쓴 한 신사에게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피고인 측 변호인이 엄청난 서류 뭉치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또 한 명의 가발 쓴 신사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법정 천장에 온 집중력을 쏟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때나 그 후로나 크런처 씨가 볼 때마다 한결같았다. 제리는 요란하게 헛기침을 하고 턱을 문지르고 손짓을 해서 겨우 로리 씨의 주목을 끌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를 찾으려고 일어섰던 로리 씨가 그를 발견하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다시 자리에 앉았다. 저 남자가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소? 조금 전에 말을 나눴던 남자가 그에게 물었다. 난들 알겠소. 제리가 말했다. 혹시 댁은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물어봐도 되겠소? 그것도 모르외다. 제리가 말했다. 그때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이 크게 술렁거렸다. 하지만 이내 말소리도 잦아지며 잠잠해졌다. 이제는 피고인석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간수 2명이 밖으로 나가더니 죄수를 데리고 들어와 피고인석에 세웠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가발 쓴 신사만 빼고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죄수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숨을 쉬는 모든 이의 시선이 파도나 바람 또는 불길처럼 그를 애워쌌다. 기둥 뒤와 구석에서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간절한 표정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뒷줄의 구경꾼은 죄수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바닥에 서 있던 사람들은 남이 어떻든 죄수를 보려고 앞사람의 어깨를 짚고 고개를 빼들었다. 그의 모습을 한 군데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까치발을 하고 턱을 쳐든 사람도 있었다. 바로 이 사람들 사이에 뉴게이트의 철조망 울타리 같은 머리를 한 제리가 서 있었다. 그가 죄수를 보려고 움직일 때마다 간밤에 마셨던 맥주 냄새가 뒤따라왔고 다른 사람이 마신 맥주, 진, 차, 커피 냄새, 그 밖에 뭔지 모를 냄새와 뒤섞여서 다시 그에게 풍겨왔다. 뒤편의 커다란 유리창엔 이미 불결한 입김이 비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모두가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상대는 25살쯤 되어 보이는 구릿빛 뺨과 검은 눈을 지닌 잘생긴 청년이었다. 겉모습은 전형적인 젊은 신사였다. 검정인지 짙은 회색인지 모를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검고 긴 머리를 목 뒤로 넘겨 리본으로 묶었는데 멋을 부렸다기보다는 거추장스러워서 그렇게 한 것 같았다. 마음이 몸이라는 거죽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듯 태양보다 더 강렬한 영혼의 소유자임을 보여주는 구릿빛 뺨도 그가 처한 상황 때문인지 창백해져 있었다. 낯빛만 빼면 침착해 보이는 그는 판사에게 인사하고 조용히 서 있었다. 사람들이 입김을 뿜으며 구경하는 이 청년에 대한 관심은 고결한 인간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덜 끔찍한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게 일어날 끔찍한 일이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만큼 그에 대한 매력도 줄어들 것이었다. 잔인하게 토막날 운명에 처한 몸뚱이는 좋은 구경거리였다. 도살되고 갈기갈기 찢길 운명에 처한 유한한 존재에 사람들의 감각이 굴복한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다양한 기술과 능숙한 자기 합리화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더라도 그 근원에 있는 저열한 호기심은 실로 악마적인 것이었다. 자, 정숙. 찰스 다네이는 어제 자신에게 제기된 기소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인자하고 뛰어나며 훌륭한 국왕과 전쟁을 벌이려는 프랑스 왕 루이를 다양한 기회와 수단과 방법으로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전술한 우리의 인자하고 뛰어나며 훌륭한 국왕과 전술한 프랑스 왕 루이의 영토를 오가며 전술한 프랑스 왕 루이에게 전술한 우리의 인자하고 뛰어나며 훌륭한 국왕이 캐나다와 북아메리카로 군대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악하고 거짓되며 배신자처럼 국가 기밀을 발설하고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아니 온갖 부정적인 부사를 동원하여 모자라는 짓을 저지름으로써 전술한 우리의 인자하고 뛰어나며 훌륭한 왕자와 존경하는 국왕에게 반역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법률 용어가 쏟아져 나오자 제리는 가뜩이나 뾰족뾰족 치솟은 머리카락이 더욱 뻣뻣이 서면서 엄청난 만족감을 느꼈고 몇 번이고 반복된 전술한 일 덕분에 다네이가 지금 재판을 받으려고 서 있다는 사실을 알 것 같았다. 배심원단이 선서를 한 뒤 검사 나리가 진술할 차례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목을 매달리고 참수를 당하며 능지처참을 당하고 있었는데도 위축되지 않았고 법정의 극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하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집중했으며 진지하게 재판이 시작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어찌나 차분하게 서 있는지 앞에 놓인 연단에 손을 올려놓고도 그 위에 뿌려놓은 약초 이파리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감옥의 공기와 감옥의 열기에 전염되는 것을 막으려고 법정에 약초와 식초를 뿌려놓았던 것이다. 죄수의 머리 위에 설치된 거울에 반사된 빛이 곧장 그에게로 쏟아졌다. 지금까지 그 거울에 비쳤던 사악하고 가련한 수많은 사람은 이제는 거울 속에서도 이 땅에서도 사라지고 없었다. 바다가 죽음을 토해내듯 어느 날 이 거울이 비추었던 이들을 되돌려 놓는다면 이 법정은 유령이 출몰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 되리라.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 거울을 설치해 놓은 것이겠지만 죄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틀림없이 수치심과 불명예에 대한 단상으로 마음이 흔들렸으리라. 죄수가 자세를 바꾸자 얼굴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 그는 빛을 의식하고 고개를 들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본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윽고 오른손으로 약초를 한쪽으로 밀어냈다. 그렇게 하면서 고개가 자연스럽게 법정 왼편으로 돌아갔다. 순간 그와 거의 같은 눈높이에 위치한 판사석 쪽에 앉은 두 명에게 눈길이 머물렀다. 워낙 갑작스럽게 죄수가 고개를 돌렸기에 방청객의 시선이 일제히 그리로 쏠렸다. 방청객들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앳된 숙녀와 그녀의 아버지로 보이는 신사였다. 완전히 백발인데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인상 때문에 눈에 띄는 남자였다. 활동적이라기보다는 사색을 좋아하고 내향적으로 보이는 인상이었다. 이런 강력한 인상 때문에 얼핏 노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처럼 딸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런 표정이 깨지고 흩어져서 아직 인생의 전성기를 넘기지 않은 미남자로 보였다. 딸은 아버지 곁에 앉아서 한 손으로 팔짱을 끼고
나머지 한 손으로 팔을 잡고 있었다. 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두려운 듯 아버지에게 바짝 붙어 앉아 죄수에게 동정을 보냈다. 오직 피고인에게 닥칠 위험만 생각하는 듯 그녀의 이마에는 공포와 연민이 또렷이 어려 있었다. 어찌나 강렬하면서도 자연스러운지 한눈에 짐작할 수 있었고 죄인을 동정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감화를 받을 정도였다. 여기저기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들 누구래? 나름대로 관찰을 하며 손가락에 묻은 녹을 쪽쪽 빨고 있던 심부름꾼 제리도 두 사람이 누구인지 보려고 목을 길게 뺐다. 이윽고 주변 사람들이 서로 몸을 밀치며 두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차례로 질문을 전달했고 그 사람에게서 다시 천천히 전달되어 온 대답이 마침내 제리한테까지 도달했다. 증인이래요. 어느 쪽? 반대쪽이요. 누구 반대쪽 말이요? 죄인 반대쪽. 사방을 휘휘 둘러보던 판사는 이제 시선을 거두고 의자에 기대앉아 자기 손에 목숨이 달린 남자를 응시했다. 그때 검사가 밧줄을 꼬고 도끼날을 갈고 망치로 교수대에 못을 박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3장) 실망. 검사는 배심원단에게 그들 앞에 서 있는 죄인이 비록 나이는 젊지만 생명을 박탈해야 하는 반역 행위를 할 정도로 노회하다고 주장했다. 죄인이 공적인 적과 내통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기는커녕 작년, 재작년의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죄인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솔직히 말하기 어려운 비밀 업무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을 자주 오갔다. 만약 반역 행위가 성공했다면 그의 사악한 범죄 행위는 영영 발각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신의 섭리는 두려움과 치욕을 이겨낸 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죄인의 계획을 알아냈고 겁을 주어 국왕폐하의 수석 국무장관과 가장 명예로운 추밀원이 전모를 밝히게 해주었다. 이제 그 애국자가 이 자리에 소개될 것이다. 그의 입장과 태도는 전반적으로 숭고했다. 그는 죄인의 친구로 친구의 악행을 간파하기까지 다행하고도 괴로운 시간을 보낸 후에 더는 자신의 가슴에만 묻어둘 수 없는 반역자를 조국의 성스러운 재단에서 불태워 죽이겠다고 결심했다. 만약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그랬듯이 영국에서도 의로운 시민들을 동상으로 기리는 법률이 제정된다면 이 빛나는 시민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들이 받지 못한다면 그도 받지 못할 테지만 말이다. 여러 시인이 노래한 미덕은 전염성이 있다. 그 중에 애국심 또는 조국애로 알려진 훌륭한 미덕이 특히 그렇다. 국왕폐하를 대하는 증인의 완벽하고 의심할 여지 없는 고결한 본보기는 죄인의 하인에게까지 이어져서 하인이 주인의 책상 서랍과 주머니를 뒤져 서류를 찾아낼 신성한 결심을 하게 했다. 그는 이 칭송받아 마땅한 하인에 대한 비난을 얼마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그는 증인을 자신의 동생들보다 아끼며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자신만만하게 배심원단에게도 그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서 검사는 이 두 증인의 진술이 이제 곧 제출할 그들이 발견한 서류와 함께 죄인이 국왕폐하의 육군과 해군 병력의 배치와 훈련에 관한 목록을 확보하여 정기적으로 적에게 제공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목록이 죄인의 육필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변하는 것은 없다. 오히려 그런 사실이야말로 피고인의 용의주도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니 기소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증거는 5년 전까지 소급될 것이며
영국군과 미군 사이 최초의 교전이 일어나기 몇 주 전부터 죄인이 악의적인 임무에 가담하였음을 의미한다. 열거한 이상의 이유로 애국적인 배심원, 책임감 있는 배심원은 반드시 죄인이 유죄임을 밝혀내야 할 것이며 좋든 싫든 그의 목을 잘라야 한다고 믿는 바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편히 잠들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내 역시 머리를 편안히 누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자식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시 말해, 죄인의 목을 치지 않는 한 그들은 편히 잠들 수 없다는 뜻이다. 검사는 법정안을 둘러보며 떠오르는 모든 이의 이름을 걸고 배심원단에게 죄인을 이미 송장으로 간주한다는 자신의 엄숙한 선언을 믿고 그렇게 해줄 것을 요구하며 끝을 맺었다. 검사가 논고를 끝내자 사람들은 죄인이 곧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며 기대에 차서 거대한 파리떼처럼 웅성거렸다. 다시 웅성거림이 가라앉자 의심의 여지 없는 애국자가 증인석에 나왔다. 검사의 발언에 이어 변호사가 증인을 신문했다. 증인은 존 바사드라는 신사였다. 그의 순결한 영혼에서 나온 진술은 검사가 말한 그대로였다. 혹시 흠이 있다면 지나칠 정도로 정확했다는 점이다. 그는 고귀한 마음에서 짐을 덜어낸 후 겸손하게 물러났다. 그때 로리 씨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서류 뭉치를 앞에 두고 앉아있던 가발쓴 신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맞은편에 앉은 가발쓴 신사는 여전히 법정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첩자질을 한 적이 있지 않나? 천만에. 그는 그 질문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암시를 비웃었다.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나? 내 재산이 있다. 재산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어디에 있는지 잘 기억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뜻인가? 그건 상관할 일이 아니다. 상속받았는가? 그렇다. 누구한테? 먼 친척한테. 얼마나 먼 친척인가? 먼 편이다.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는가? 없다. 채무자로 투옥된 적도 없는가? 다시 한번 묻겠다. 정말 없는가? 있다. 몇 번인가? 두세 번쯤. 대여섯 번이 아니고? 그럴지도 모른다. 직업이 무엇인가? 유한계급 신사이다. 싸우다가 걷어차인 적이 있는가? 있을 것이다. 자주 있었나? 아니다. 계단에서 넘어져 떨어진 적은? 절대로 없다. 아, 한 번인가? 누군가 계단 꼭대기에서 발로 찼을 때 일부러 굴러 떨어진 적은 있다. 주사위 노름판에서 사기를 치다 걸려서 걷어차인 것 아닌가? 나를 습격했던 주정뱅이 사기꾼이 그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맹세할 수 있나? 그렇다. 노름판 사기로 생계를 유지한 적이 있는가? 없다. 노름으로 생계를 유지한 적은 여느 신사들이 하는 정도라면 있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적은 있다. 빚은 갚았는가? 아니다. 피고인과 친분이 있지 않은가? 혹시 마차나 여인숙, 정기성 같은 데서 일부러 접근하여 알게 된 사이로 실제로는 그다지 친분이 깊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 피고인이 이 목록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게 사실인가? 그렇다. 이 목록에 대해 달리 아는 게 있는가? 없다. 예를 들면 증인이 직접 입수한 게 아니라든지 그렇지 않다. 이 증거로 모종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는가? 아니다. 영국 정부에 고용되어 정식 월급을 받고 모함하는 일을 하지 않는가? 천만에 맹세코 그렇지 않다.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가? 절대 아니다. 맹세할 수 있나? 얼마든지 맹세할 수 있다. 순수한 애국심 이외에 다른 동기는 없는가? 결코 없다. 그 다음 선량한 하인 로저 클라이가 사건에 대해 일사천리로 증언을 했다.
그는 4년 전부터 정성을 다해 피고인의 하인으로 일해왔다. 칼레행 정기선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 시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은 일이 계기가 되어 피고인에게 채용되었다. 피고인이 자선을 베풀어 그를 채용한 것은 아니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피고인을 의심하게 되었으며 늘 그를 감시했다. 여행 중에 그의 옷가지를 정리하다가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그 비슷한 목록을 본 것이 여러 번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그 목록을 꺼내본 적도 있다. 자신은 애당초 그 목록을 서랍에 넣어둔 적이 없다. 그는 피고인이 그 목록을 칼레의 프랑스 신사에게 보여주는 것을 목격했고 칼레와 볼로뉴 두 곳에서 프랑스 신사들에게도 똑같은 목록을 보여주는 모습도 보았다. 그는 조국을 사랑했기에 참을 수가 없어서 밀고 하게 되었다. 그는 은제 차추전자 한 번 훔쳤다고 의심받은 적이 없고 겨자 접시를 탐냈다는 비방을 받은 적도 없었다. 다만 도금한 접시를 하나 훔쳤을 뿐이다. 그는 조금 전에 출석한 증인과 7, 8년 동안 알고 지냈지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했다. 그는 묘한 우연의 일치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우연의 일치는 대부분 묘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증거를 제시하게 된 동기는 오직 순수한 애국심 때문이기에 그것을 전혀 묘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영국인이며 자신 같은 사람이 많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시 파리떼가 붕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검사가 자르비스 로리를 호명했다. 자르비스 씨, 증인은 텔슨 은행 직원이시지요? 그렇습니다. 1775년 11월 어느 금요일 밤 업무차 런던에서 도버까지 역마차로 여행한 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역마차에 다른 승객이 있었습니까? 2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중에 마차에서 내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리 씨, 피고인을 봐주시겠습니까? 저자가 그 승객 2명 중 1명 맞습니까?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중 1명과 닮지 않았습니까? 2 사람 모두 옷으로 겹겹이 싸맨 데다 밤이라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경계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승객 1명과 닮았는지 어떤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로리 씨, 다시 한번 피고인을 봐주십시오. 피고인이 2 승객처럼 옷을 감싸고 있다고 상상할 때 체격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그들과 비슷한 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로리 씨,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둘 중 1명이 아니라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적어도 둘 중 1명일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까? 네. 다만 그 승객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노상 강도를 만날까봐 잔뜩 겁을 먹고 있었는데 이 피고인한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군요. 가짜로 겁먹은 척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로리 씨? 물론 있습니다. 로리 씨, 다시 한번 피고인을 봐주십시오. 정말로 전에 본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언제죠? 며칠 후 프랑스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칼레에서 피고인이 제가 탔던 정기선에 탔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몇 시쯤 배를 탔습니까? 자정 조금 지나서였습니다. 한밤중이군요. 그럼 부적절한 시간에 배를 탄 승객이 피고인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공교롭게도 1명뿐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라는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로리 씨. 그가 한밤중에 배를 탄 유일한 승객이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로리 씨도 혼자 여행 중이었습니까? 일행이 있었나요? 2명과 함께였습니다. 신사분과 숙녀분, 여기 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 와 있군요. 피고인과 대화를 나눴습니까? 별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데다 여행이 길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내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네트 양. 아까도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젊은 아가씨에게 다시 시선이 쏟아졌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도 함께 일어나 딸의 팔짱을 끼며 부축해 주었다. 마네트 양, 피고인을 봐주십시오.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마주하는 일은 군중을 대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이를테면 모두가 자신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것은 별일 아니었지만 자신의 무덤가에서 그녀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지금 순간적으로 평정심을 잃었다. 그는 밭에 서 있기라도 한 듯 앞에 놓인 약초 포기를 오른손으로 주섬주섬 나누었다. 호흡을 고르려고 애썼지만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다시 파리떼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네트 양, 피고인을 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요? 로리 씨가 방금 말씀하신 정기선 안에서입니다. 마네트 양이 앞에서 증인이 언급한 그 숙녀분입니까? 네, 안타깝게도 접니다. 그녀의 연민 어린 애처로운 목소리는 판사가 화난 목소리로 묻는 말에만 답하시오. 생각은 덧붙이지 말고 라고 말하는 바람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다. 마네트 양, 그때 해협을 건너는 동안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네. 기억을 떠올려 보시오. 쥐죽은 듯한 정적 속에서 그녀가 조그맣게 입을 열었다. 선상에서 저분을 만났을 때 피고인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럼 피고인이라고 하시오. 배에 탔을 때 피고인은 아버지가 그녀가 다정한 눈으로 옆에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피곤하고 편찮으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수척해서 밖에 나가는 것도 걱정스러울 정도였죠. 저는 아버지를 위해 선실 계단 갑판에 침대를 마련하고 곁에서 돌봐드렸습니다. 그날 밤 다른 승객은 없었습니다. 우리 넷뿐이었죠. 피고인은 저에게 조언을 해도 되는지 물으면서 아버지를 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곳에 모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좋은 방법 같았습니다. 저는 항구를 떠나올 때부터 바람이 어떻게 불지, 어떻게 돌봐드려야 할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조언을 해주신 겁니다.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신중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저는 진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피고인과 처음 대화하게 된 상황은 이렇습니다. 잠깐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그때 혼자 배를 탔습니까? 아니요. 일행이 몇 명이었습니까? 프랑스인 2명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하지 않던가요? 프랑스 신사들이 자기 보트로 갈아타는 순간까지 계속 뭔가를 의논했습니다. 이 목록과 비슷하게 생긴 종이 쪽지를 주고받지 않던가요? 무슨 쪽지를 주고받기는 했는데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크기와 모양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쩌면요.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가까이에서 속삭이듯 의논하긴 했지만요. 선실 위에 있는 램프 불빛을 이용하느라 선실 계단 꼭대기에 서 있었거든요. 등이 어둠침침했어요. 그분들이 아주 나지막하게 말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듣지 못했고 그냥 서류를 읽는 모습만 봤습니다. 자, 마네트 양. 피고인과 주고받은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친절하고 다정한 피고인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제가 딱했던지 소탈하게 대해주셨고 저희 아버지에게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부탁드리는데 갑자기 그녀는 눈물을 터뜨렸다. 전 오늘 그분께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보답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파리떼가 윙윙거리듯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마네트 양, 증인이 진술하는 것은 의무이고 내키지 않더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상황에서 말해야 할 사람은 피고인뿐입니다. 자,
계속하시오. 그분은 저에게 까다롭고 복잡한 어떤 일 때문에 여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일, 그래서 가명으로 여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며칠간 프랑스에 다녀오는 길인데 앞으로도 한동안 프랑스와 영국을 오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인이 미국에 관해 무슨 말을 하지 않던가요, 마네트 양?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분은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설명하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영국의 잘못이 있고 영국이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농담조로 조지 워싱턴이 조지 3세처럼 위대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덧붙이셨고요. 하지만 무슨 악의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하셨습니다. 많은 눈이 쏠려 있는 대단히 흥미진진한 장면에서 구경꾼들은 자기도 모르게 주연 배우의 변화무쌍한 표정을 따라하기 마련이다. 그녀는 증언을 하고 판사가 진술을 메모하는 동안 자신의 진술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려고 연신 변호인을 살폈다. 그녀의 이마는 근심과 긴장으로 고통스러운 빛이 역력했다. 법정에 있는 방청객들도 그녀와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조지 워싱턴에 관한 그녀의 엄청나게 이단적인 진술을 들은 판사가 고개를 들어 노려보자 방청객의 이마는 증인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검사는 예방조치 겸 형식을 갖추기 위해 젊은 숙녀의 아버지인 마네트 박사를 호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사에게 제안했다. 그에 따라 마네트 박사가 호명되었다. 마네트 박사, 피고인을 봐주십시오. 전에 피고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 있습니다. 그가 런던에 있는 내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3년인가 3년 반쯤 전의 일입니다. 피고인이 그 정기선을 함께 탔던 승객인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또는 따님과 나눴다는 그 대화에 대해 진술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둘 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혹시 고국에서 재판 절차는커녕 고발도 없이 오랫동안 투옥되었던 그 불행한 사건 때문입니까? 마네트 씨? 그가 가슴을 찌르는 절절한 투로 대답했다. 참으로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시기는 석방된 직후였죠?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때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전혀요. 내 기억에서 한동안 백지 상태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감옥에서 구두를 만들던 때부터 여기 있는 내 딸과 런던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덕분에 회복되었을 때 내 곁에는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딸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고 아버지와 딸도 앉았다. 재판에서 중요한 논점이 제기되었다. 당장 확인해야 할 문제가 생겼는데 죄인이 5년 전 11월의 어느 금요일 밤 추적하지 못한 공범자와 함께 도버행 역마차를 타고 가다가 눈가림을 위해 도중에 내려서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10마일가량 떨어진 수비대와 부두로 되돌아와 정보를 수집했는지 밝히는 일이었다. 박사에 이어서 바로 그 시각에 수비대 부두마을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피고인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증인이 불려나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증인에게 반대 신문을 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증인은 전에는 피고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때 지금까지 천장만 보고 있던 가발 쓴 신사가 종이 쪽지에 한두 마디 끄적인 뒤 돌돌 말아 변호인에게 건넸다. 변호인은 변론을 멈추고
종이 쪽지를 주의 깊게 읽은 뒤 피고인을 흥미진진하게 바라보았다. 증인은 틀림없이 그가 피고인이었다고 확신합니까? 증인은 틀림없다고 대답했다. 피고인과 아주 닮은 누군가를 본 건 아닙니까? 증인은 착각을 할 만큼 닮은 사람을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저기 저 신사, 존경하는 제 동료를 봐주시죠. 그는 종이 쪽지를 건넨 남자를 가리켰다. 그리고 죄인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서로 아주 닮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동료라는 이의 용모는 타락한 정도는 아니어도 단정치 못하고 지저분했지만 그 점을 감안해도 두 사람은 놀랄 만큼 닮았다. 증인뿐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두가 비교해보고 놀랐을 정도였다. 변호인으로부터 그의 존경하는 동료에게 가발을 벗어보라고 지시할 것을 요청받은 판사는 내키지 않았지만 동의했다. 그리하여 가발을 벗자 그는 피고인과 더욱 닮아 보였다. 판사는 피고인 측 변호인인 스트라이버에게 그렇다면 카턴 씨 역시 반역죄로 기소되어도 좋다는 뜻인지 물었다. 스트라이버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자신이 증인에게 묻겠다고 했다.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당신의 경솔함이 더 빨리 들통났어도 이렇게 자신만만했겠느냐. 이런 증거를 보고도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다. 이로써 증인의 신뢰도는 도기 화병처럼 산산조각이 났고 이 사건에서 그의 역할도 산산조각난 쓰레기처럼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크런처 씨는 증언을 들으면서 점심 끼니로 손에 묻은 녹을 핥아먹었다. 이제는 스트라이버 씨가 몸에 잘 맞는 양복처럼 배심원단의 수준에 맞춰서 피고인의 사건을 변론하는 데 집중할 차례였다. 스트라이버 씨는 애국자 바사드가 어째서 고용된 첩자의 배신자이고 뼛속까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 악덕상인이자 저주받아 마땅한 유다 이후 최고의 악당인지 설명했다. 또한 충직한 하인 클라이가 어떻게 바사드의 친구이면서 동업자가 되었으며 바사드 못지않은 악질의 거짓말쟁이인 그가 어떻게 자신을 위장하고 거짓 맹세로 죄수를 희생양으로 삼았는지 설명했다. 이어서 변호인은 피고인을 변론했다. 죄수는 프랑스 출신의 집안일 때문에 해협을 자주 건너다녔고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가깝고 친한 사람들을 배려해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비밀을 지켜야 했다. 모두가 보았듯이 젊은 숙녀를 억지로 쥐어짜 내어 얻은 증거는 여느 젊은 신사와 숙녀 사이에 오고 간 순수한 행동이자 친절에 불과할 뿐 아무것도 아니다. 조지 워싱턴에 관한 언급은 예외일 수 있지만 오히려 너무나 기발해서 터무니없는 농담이라 그 이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저급하게도 어떻게 정부가 국민적인 반감과 두려움을 이용해 인기를 얻으려 할 수 있으며 검사가 그것을 이용하다가 망신을 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정부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사건을 추악하고 사악하게 만드는 악명 높은 증인 말고는 아무런 물증도 없는 이런 사건들로 이 나라의 국사범 재판이 대부분 채워지다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역설했다. 그때 판사가 말을 가로채더니 판사석에 앉아서 그런 무례한 암시를 그대로 가만히 듣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스트라이버 씨는 몇 안 되는 자신의 증인을 호명했다. 이때 크런처 씨는 스트라이버가 배심원에게 맞춰 입었던 옷을 검사가 홀라당 뒤집어서 다시 배심원에게 입히는 것을 보았다. 검사는 바사드와 클라이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100배나 훌륭하며 피고인은 100배나 악하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애썼다. 마지막으로 나선 판사는
이번에는 안을 밖으로, 겉은 안으로 뒤집어서는 전체적으로 과감하게 자르고 변형해 죄수를 위한 칙칙한 옷을 만들었다. 이윽고 배심원들이 의논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 엄청난 파리떼가 다시 윙윙거렸다. 오랫동안 앉아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던 카터는 이런 웅성거림에도 뒤척이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절친한 동료인 스트라이버는 서류 더미를 앞에 두고 가까이 앉은 사람들과 수군거리고 이따금 배심원단을 걱정스레 흘끗거렸다. 또 방청객 일부는 자리를 이동해 새로운 무리를 지었다. 판사마저 방청객에게 흥분한 게 아닌지 의심받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 초조히 연단을 왔다 갔다 했다. 그 사이에 카터는 반쯤 찢어진 옷을 걸치고 한바탕 싸운 뒤 대충 뒤집어 쓰듯 가발을 쓰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의자에 기대어 앉아 지금까지처럼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런 무신경한 태도는 좋은 인상을 못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빼다 박았다고 했을 때의 효과를 감소시켜서 방청객들은 이제 두 사람이 그리 닮아 보이지 않는다고 수군거렸다. 크런처 씨는 옆 사람에게 자기 의견을 말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저 사람이 법률에 관계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데 반기니를 걸겠소.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아. 그렇지 않소? 그러나 카턴이라는 사람은 보기보다 법정 풍경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다. 방금 마네트 양이 아버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는 것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도 그였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경관, 저 아가씨 좀 봐요. 누가 가서 저 아가씨를 부축해줘요. 쓰러지는 걸 보고 있지만 말고. 마네트 양이 옮겨지자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했고 그녀의 아버지를 동정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감옥에서 보낸 시절을 떠올리는 것은 그에게는 분명 크나큰 고통이었으리라. 그렇지 않아도 신문을 받을 때 심적으로 동요되는 모습이었고 그 후 줄곧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어서 늙어 보였고 먹구름이 낀 것처럼 얼굴이 어두웠다. 그가 퇴장하자 돌아서 있던 배심원단이 잠깐 논의를 중단하고 배심원단 대표를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당장 의견 일치를 보기가 어려워 퇴정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판사는 배심원단이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말에 놀랐지만 경관의 감시하에 퇴정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하고 자신도 퇴정했다. 온종일 재판이 진행되었던 법정에 이제 램프가 켜졌다. 배심원단이 한동안 퇴정할 거라는 말이 돌았다. 방청객들은 휴식을 취하려고 잠깐 자리를 떴고 피고인은 피고인석에서 물러나 의자에 앉았다. 젊은 숙녀와 아버지가 밖으로 옮겨질 때 동행했던 로리 씨가 다시 나타나 제리에게 손짓을 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잠시 느슨해진 틈을 타서 제리는 로리 씨 곁으로 갔다. 제리, 뭐라도 요기하고 싶으면 하고 오게나. 다만 멀리 가서는 안 되네. 배심원들이 돌아오는 소리를 들어야 하니까. 판결이 나면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서 알려야 하니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안 돼. 내가 알기로는 자네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심부름꾼이니 나보다 훨씬 빨리 템플바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겨우 손가락 마디 길이만큼 이마가 좁은 제리는 상대의 칭찬과 1실링의 사례금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이마에 손가락 마디를 갖다 대어 인사했다. 그때 카턴 씨가 다가오며 로리 씨의 팔을 툭 쳤다. 젊은 숙녀분은 어떻습니까? 압박감이 심했나 보네. 하지만 아버지의 간호를 받고 법정을 나간 후 안정을 찾아가고 있네. 피고인에게 그렇게 전달하죠. 아시다시피 선생님 같은 훌륭한 은행원이 사람들 눈앞에서 피고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으니까요.
로리 씨는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들킨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카턴 씨가 칸막이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재판정을 나가려면 그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제리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기울인 채 삐죽한 머리 모양으로 그를 따라갔다. 다네이 씨. 죄수가 곧장 앞으로 걸어 나왔다. 증인인 마네트 양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괜찮을 겁니다. 당신을 보자 최악의 흥분 상태였나 봅니다.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군요. 저 대신 좀 전해주시겠어요? 진심으로 사과한다고요. 그러죠. 부탁하시는데 들어드려야지. 네, 부탁합니다. 진심 어린 감사도 함께. 그런데 카터는 여전히 그를 향해 몸을 반쯤 돌린 상태에서 물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네이 씨? 최악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최악을 각오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현명하죠. 하지만 배심원들이 퇴정한 걸 보니 덱한테 유리할 것 같소. 법정을 나가는 길목에서 어정거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제리는 더 듣지 못했다. 그는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을 두고 떠났다. 그들 머리 위쪽에 달린 거울에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다. 도둑과 불량배로 가득 찬 아래 복도에서 보내는 1시간 반은 아무리 양고기 파이와 맥주가 있어도 지루했다. 목이 쉰 심부름꾼은 요기를 한 후에 그 상태로 불편하게 앉아서 꾸벅꾸벅 졸았다. 그때 크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제리는 엉겁결에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는 사람들의 물결에 실려 따라갔다. 제리. 문가에 도착하기도 전에 로리 씨는 이미 나와서 그를 찾고 있었다. 여깁니다, 나리. 돌아가는 길이 전쟁터예요. 저 여기에 있습니다, 나리. 로리 씨는 인파를 뚫고 종이 쪽지를 건넸다. 어서, 잘 챙겼나? 네, 나리. 종이 쪽지에 재빨리 써내려간 단어는 무죄였다. 나리가 이번에도 되살아났다라는 단어를 쓰신다면 제리가 중얼거리면서 돌아섰다. 이번에는 무슨 뜻인지 알 텐데 말입니다. 제리는 뭐라고 말할 틈이 없는 건 물론이고 올드베일리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다른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맹렬한 기세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하마터면 다리가 부러질 뻔했다. 좌절한 파리들이 다른 먹잇감을 찾아서 흩어지는 듯 거리는 윙윙거리는 소리로 시끄러웠다.